안녕하세요. 하와이에서 또 김혜숙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브잉 퀸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재료를 보기 전에 재료가 갖고 있는 효능, 이와 같은 것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스 오일에 대한 효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오케이. 네, 먼저 프랭킨센스입니다. 프랭킨센스는 유황이라고 불려주고 있죠. 저희들이 잘 알려진 에센스 오일입니다. 이 에센스 오일, 이 유황은 이름의 뜻이 참 평화로워요. 자유로운, 순수한, 풍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고전 프랑스 단어 중에 프랭크라는 것과 또 라틴어에서 나오는 인센세움이라는 연기를 피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합성어로 프랭킨센스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라고 하네요. 이 유황은 나무에 상처를 내면 수액이 흘러내려 굳어지면 그 수지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황이라고 합니다. 유황 속에 있는 AKBA라는 물질이 각종, 잠시만요. 이게 내려와서, 오케이. 각종 암세포를 없애는데 효과적이고,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명상이나 정신 보양 및 진정 효과가 있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 유황을 흡입하면서 감정 조절이나 스트레스, 명상이나 정신 보양이 좋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오일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발향하는 것으로 기도 시간에 많이들 사용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경과민이나 연관되는 천식 증상, 기관지염, 카타르와 같은 호흡기 증상 완화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 피부에서 발생하는 반온 형성이나 세포 방어, 상처 치료, 건성, 흉터, 노화 피부를 윤기 있게 해줌에 또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또 특이한 점은 가끔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공황장애를 접하게 되었을 때 이랬을 때 이 유황이 사용이 되는데 흡입함으로써 공포심을 자주 느끼는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하면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효능으로는 입과 잇몸 질환 치료제로 쓰여지고 있고요. 목의 감염이나 구취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또 상처와 모든 세포의 재생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특히 로즈나 라벤더, 젤라늄, 프랑킨센스하고 혼합을 하게 되면 상처 치유용으로 사용을 해서 탁월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노화 피부와 염증성 피부 등에 좋기 때문에 스킨 케어에 유용하다라고 하고 또 특이한 점은 자궁 강화에 또 좋다라고 하네요. 그 대신 이제 주의할 점은 임산부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또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니퍼 베리 에센스 오일의 효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니퍼 베리 에센스 오일은 천연 정화제와 해독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장과 비뇨 기능의 강화를 시켜주고 마음을 정화시키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시켜줘요. 워밍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감기나 몸살, 전염병에 아주 효과적이고 류머티즘, 관절염을 완화시켜주는 것과 근육 이완과 경련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셀룰라이트 제거에도 좋고요. 부종, 체액 정체 완화가 되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이 향은 알코올 소독 냄새처럼 굉장히 향이 강하다라는 거, 그 특성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페퍼민트 이 박하향은 많은 우리들이 주부들이 많이들 알고 사용을 하고 계세요. 가장 좋은 게 소화 기능을 돕기 때문에 물에다가 타서 희석을 시켜서 마시기도 하고 또는 흡입으로써 흡입을 하면서 진정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
페퍼민트 오일의 특성을 보면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고통을 줄이는 데 사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통이나 근육통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로는 감기, 감염성 대장 증후군, 근육통, 두통, 소화불량 등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천연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 멘톨 성분이 열이 나거나 답답한 부위에 이렇게 조금 발라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페퍼민트를 증류수와 섞어서 또 사용해서 또 마시는 거로도 흡입 이외에 마시는 거로도 약용으로도 쓰여지지만 또 지금과 같이 증류수를 섞어서 실내에서 키우는 화초에 찐득이가 생길 때 뿌려주면 진드기를 또 제거하는 데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 밖에 또 디퓨저나 이런 거를 사용하실 때 넣으시면 희석을 시켜서 증류수와 넣으면 이 청정 효과에도 좋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의사항이 또 이것 또한 있는데 임산부나 신생아에게는 위험하기 때문에 모든 에센스 오일의 100% 에센스 오일은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그 오일이 캐리오 오일과 희석을 하면 좋다라는 점, 네,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이플러스입니다. 이 사이플러스는 수분의 과도한 상실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다한증을 갖고 계시는 땀 분비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여성 질환이나 여성 갱년기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인데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시켜서 갱년기 증상에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월경 과다, 생리불순에도 효과적이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피부 미용에 좋은 이유가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안면이 홍조 현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모공 수축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 탄력에 효과가 있고 또 호흡기 질환에도 염증에 효과를 보기 때문에 기침이나 기관지염에 좋습니다. 그 밖에 또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들, 화를 잘 내시는 분들, 또 인내력이 부족해서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기억, 집중력이 저하된 환자들, 이런 분들 또한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효과가 있어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사이플러스 오일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항상 브랜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에스트로겐을 분비시켜서 임신 초기에는 이거는 사용을 네,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해서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만드는 재료를 보겠습니다. 첫 재료 알로에 베라젤 3 테이블스푼입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3 테이블스푼, 코코넛 오일 파우더가 4분의 1 티스푼, 증류수 혹은 라벤더 하이드로졸이 3 테이블스푼, 네 가지를 섞어서 위스크 브렌드를 하시는데 이거는 전기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 굉장히 많이 튀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섞으실 때는 움푹 들어간 유리 용기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먼저 파워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지 마시고 그 물질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위스크를 집어넣으신 다음에 파워 버튼을 누르셔서 살살 돌리면서 섞어주시면 돼요. 혹은 재래식으로 요새는 잘 나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잠깐. 네, 이런 거를 넣어서 재래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더 튀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믹스를 하면 크리미하게 크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실기를 보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크리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향도 좋고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신 다음에 프랭킨센스, 미르, 사이플러스, 주니퍼 베리를 각각 10방울씩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퍼민트 향을 좋아하시는 분은 두세 방울만, 10방울 아닙니다. 페퍼민트는 강한 성분이 있어서 두세 방울만 넣고 섞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분은 페퍼민트를 안 넣으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에 소량을 넣으라고 했는데 소량이면 한 방울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지금 드린 레시피대로 하면 조금 묽게 되거든요. 근데 묽은 게 싫다 하시면 알로에 베라젤하고 올리브 오일하고 이 물이나 하이드로졸 넣을 때 그 분량을 약간 적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약간 대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서 선물을 하실 때는 저는 망사 주머니를 자주 써요. 뭐를 만들면. 이렇게 용기도 작은 용기 예쁜 거 이왕이면 구입을 하셔서 그렇게 비싼 가격 아니니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선물하시면 모든 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오늘 기억하실 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황. 유황은, 음, 유황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자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네. 그거를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참고해서 이런 에센스 오일을 자연적인 천연적인 오일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또 추가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더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구를 사용하는데 혈액 검사도 있고 영상 검사도 있고 또 조직 검사도 하고 그래서 진단을 내립니다. 다음 영상 올려주세요. 암의 진단이 임상적 진단과 확진이 있는데 임상적 진단은 가령 CT를 찍어보니까 폐에 종양이 보인다. 그런 폐암으로 의사가 임상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폐암으로 진단이 되면 조직 검사를 폐 조직을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봐서 암세포를 거기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암을 진단하는데 가령 이제 종양이 형태가 있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지만은 백혈병인 경우는 에, 그렇게 하지 않고 수술할 수 없는 백혈병의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혈액에 백혈구가 많이 증가되어 있으면 그 골수를 뽑아서 골수에 그 백혈구의 모세포를 검사를 해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위암이나 폐암이나 이런 암하고는 백혈병은 좀 다르게 진단을 하죠. 다음 슬라이드요. 피부암에 그는 겉으로 보이는 피부에 암이 발생하거나 피부암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가벼운 것이 기저세포암이고 그 다음이 이제 편평세포암, 그 다음에 흑색종. 흑색종은 가장 무서운 암입니다. 그래서 가령 입속에 한 2, 3개월간 헐어가지고 낫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 조직검사하면 기저세포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입속에 헐은 데가 그렇게 오래 안 가거든요. 그 다음에 피부에 병변이 생겨서 자꾸 뒷물이 흐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편평세포암 의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까만 점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커지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면 어, 흑색종 멜라노마라고 그런 것을 발견합니다.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같이 깊숙이 몸속에 종양이 있을 때에는 영상검사, 그러니까 CT나 MRI나 엑스레이나 이런 영상검사와 함께 위내시경 혹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 암이 증상이 있어서 이거 이상하다 하고 와서 이제 검사해서 진단하는 것이 보통 흔한 일이지만 그러나 한국에서는 건강 검진을 아무 증상 없어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해줍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이 건강검진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암이 많이 진행되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 경우 암을 너무 늦게 발견하고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무 증상이 없어도 미리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가령 암의 경우에 가장 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유전자 검사로 하는 방법인데, 혈액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의 암의 단계가 제1단계로 암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암 억제 유전자가 메틸레이션 됐다, 불 활성화됐다, 작동 못한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암에 돌연변이가 유전자에 돼 있는지, 또 암 어깨 유전자가 며칠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걸 봐가지고 한 20가지 암이 동시에 이제 몸에 지금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고, 거기에 위험스럽게 나오면 1, 2, 3, 4, 5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그 부분을 검사를 해서 암을 확진을 하게 되죠. 자궁경부암은 이제 검진을 하는 종류를 한국 정부에서는 정했어요. 자궁경부암은 펩스미어라고 해서 세포진 검사를 하고, 대장암은 자멸 검사로서 대변을 봐서 피가 에, 빨갛게 안 보이도록 혹시 거기에 피가 나오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기 대장암의 에, 그 검진이 될 수 있어요. 폐암은 조깅 검진하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1cm가 돼야 CT에 나오는데, 그러면은 벌써 퍼졌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못 하다가 요즘에는 저밀도 CT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어, 그 1cm가 되기 전에 0.5cm 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오래 피운 사람들에게는 저밀도 CT 검사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립선 암인계는 혈액 검사를 해서 PSA, 전립선 특이 항암 항원 검사에서 이것이 보통 4 이상이 나오면은 이제 혹시 전립선 암이 아닌가 하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전립선 암이 진단이 됐을 때도 이 PSA 검사를 통해서 올라가면 치료가 잘 안 되는 거고, 내려가면 정상으로 내려가면 치료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 진단 과정을 보면 의사가 진찰을 해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다 소리를 들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에는 종양 지표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튜머 마커라고 하는데 각 암 종류에 따라서 가령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소화기 계통이 아니면 CEA나 CA19, 이런 이제 췌장암이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난소암이나 그런 CA125 이런 식으로 종양 표지자 검사가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해서 이것이 수치가 높으면 그 부분에 암을 의심하고 이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혈액으로 튜머 마커를 해서, 그러니까 암이 진행이 되는가 잘 치료되는가 아는 방법이 첫째로 쉽게 하는 것이 혈액 검사, 종양 표지장 검사를 해서 그래, 항암제 치료를 했다, 무슨 자연 치료를 했다, 그럴 때 이 표지장 검사를 했더니 보통 2, 3개월에 한 번 하는데 내려갔다 그러면 효과가 있는 것이고, 가령 항암제 치료를 하는데도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 항암제는 듣지 않는 것, 내성이 있어서 안 되니까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상검사로 종양의 크기가 가령 3cm였는데 치료를 했더니 2cm를 줄였다, 1cm를 줄였다, 없어졌다, 이렇게, 혹은 3cm가 5cm였다, 커졌다, 또 다른 기관으로 퍼져갔다, 이런 걸 검사를 통해서 암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가 공기를 투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가 있는 폐나 위장은 할 수가 없고 간, 담관, 췌장, 신장, 비장 등 상복부 초음파로 또 하복부의 자궁, 난소 등은 하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초음파는 갑상선이나 자궁, 유방도 쉽게 초음파 검사할 수 있는데 초음파는 어, 초음파, 음파보다 빠른 초음파를 보내가지고 그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의사가 보고서 이제 판정을 내리는 것이죠. 이건 건강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맨 처음에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합니다. 보통 개인 의원에 다 초음파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RI 검사는 에, 자석을 이용한 촬영법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지만 강력한 자장의 쇠붙이가 끌려가기 때문에 자장이 있어 쇠붙이가 끌려가기 때문에 자세에 끌리는 쇠붙이가 수술로 이제 몸속에 숨겨져 있으면 그 부위를 MRI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쇠붙이가 막 끌려 나오기 때문에 몸이 손상이 보겠죠. 그래서 피해야 됩니다. PET-CT라는 것이 있는데 CT는 이제 단층 촬영이라고 그래서 어, 그 2mm나 3mm나 아주 짧은 그 간격으로 단층으로 여러 번 수십 개 그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요즘에 나오는 이제 PET-CT는 그 암세포가 그 포도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포도당에다가 형광물질을 빨갛거나 이런 빛이 나오는 물질을 붙여가지고 주사를 줍니다. 환자에게 정맥 주사를 주고 1시간 후에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 암이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암세포 안으로 암 덩어리 안으로 이 예, 포도당이 가면서 형광물질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암 종양이 있는 부위가 빨갛게 색깔이 나옵니다. 빨갛게 노랗게 색깔이 나오는데 그 색깔을 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마찬가지지만은 어, 암 환자가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이제 위암이 있다. 그러면 위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암이 간이나 어디 임파지나 어디 다른데 전이가 된다, 폐로 전이됐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패시트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한 10,000불 해요. 한국에서는 한 10분의 1, 2천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좀 싸게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수술하기 전에 꼭 이것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다 하고 하는지는 제가 요즘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패시트를 하는 것은 조영기를 부착된 포도당을 촬영 1시간 전에 주사하여 일반 조직보다 성장 속도가 빨라 포도당이 많이 소모하는 암 조직에 조영제가 집중된 상태에서 CT를 촬영하므로 암의 활성도를 알아보는 데 유익합니다. 바꿔 말하면 암 종양이 활발하게 자라고 있다면 그 부위에 조영제가 부착된 포도당이 많이 모여들어 색깔이 짙게 나타나고 암 활성도가 낮으면 희미한 색깔로 그리고 암이 활동하지 않는 휴지 상태 또는 암세포들이 죽은 종양에는 전혀 색깔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전 암의 전이 여부를 판정하는데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유전자 검사 이미 얘기를 했죠. 암의 종류에 따라 그 항암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진단 검사로 암을 조기에 그 종양이 자라서 크게 되기 전에 암이 초기에 시작할 때 에, 그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유전자 검사는 암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항암제가 듣는가 표적 치료를 찾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암세포의 악성도 조직 검사를 암이 확진된 경우에 악성도 조사를 해서 밝힙니다. 제일 강한 암세포는 비분화, undifferentiated 암세포. 그래서 UD,
이 약자로 UD 그렇게 합니다. undifferentiated. 그리고 강한 암세포는 약간 분화, poorly differentiated 암세포, PD 그렇게 약자로 얘기합니다. 중간 암세포, 중간 활성 정도 분화됐으면 moderately differentiated 암세포, 그래서 MD 그렇게 얘기하고, 낮은 암세포는 잘 분화되어 well differentiated 암세포, WD 그렇게 의사도 약자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의 악성도가 얼마나 빨리 퍼지는 것인지, 대개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암이 걸리면은 그암 자라고 퍼지는 속도가 빠른 어, UD나 PD가 많고, 이제 노인들이 암이 걸렸을 때는 이제 WD나 MD 이렇게 분화 정도가 낮은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의 암 환자, 늙은 사람의 암 환자가 이렇게 좀 다르죠.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할 때 물론 이제 지금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를 뭘로 판정하느냐 하면 암 종양 크기가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암이 주변의 임파절에 얼마나 퍼졌느냐,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 퍼졌느냐, 임파절도 부근에 있느냐, 멀리 있는 임파절에 퍼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1기, 2기, 3기, 4기를 나눕니다. 자, 치료하는 것은 국소치료와 전신치료로 나눕니다.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먼저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자연치유하는 것은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국소치료는 수술, 암이 있는 부분만은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암이 폐암이다 그러면 폐에 이제 그 있는 부위만 잘라낼 수도 있고, 있는 부분 전체를 잘라낼 수도 있고, 폐 전체를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퍼졌느냐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도 암 부위에만 방사선 혹은 감마선, 어, 이런 양성자, 또 중성자, 이런 중입자, 이런 치료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국소 치료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전신 치료는 현대의학에서는 항암제 치료입니다. 정맥주사 항암제를 주입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표적만 따라가서 다른데 피해를 안 주고 사용하는 표적 치료제가 있고, 또 표적 치료를 아니고 이제 어, 보통 정상세포에도 피해를 주면서 암세포를 더 잘 죽이는 그런 항암제들도 있습니다. 암 수술에 대해서 여기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암 치료에서 가장 오래 사용한 치료법이 수술입니다. 암 종양이 피부나 갑상선 또는 유방에 있을 경우에 조직 검사로 암을 확진한 뒤에, 초기 암일 경우에는 수술로 간단히 암 종양을 제거할 수 있겠지만, 2, 3기 진행된 2기나 3기 진행암이고 암 종양이 클 경우에는 대개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몇 번 해서, 대개 3번 정도 해서 종양 크기를 줄인 후에 수술로 암 종양을 제거합니다. 그 이유는 종양이 크면 수술 부위가 커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암 종양에서 가장 암세가 활발하게 자라는 종양 주변에 더 넓게 암세포가 침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암 주사를 맞으면 가장 많이 죽는 암세포들이 표면에 있기 때문에 수술 전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종양 절제 부위를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항암 전 그 수술 전 항암제를 하고, 유방의 경우에 크면은 대개 수술 전에 항암제를 한 3번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암의 수술, 암 치료에서 가장 오래 사용한 치료법이 수술인데, 가슴은 이게 그 흉곽경이라는, 가령 폐암인 경우에 흉곽경이라는 기계를 넣어가지고 그 부위를 뜯어내는, 수술을 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복부는 복강경 이제 그러니까 소라소스컵, 라파로스컵 그렇게 해가지고 복강경을 위해서 폐암인데 기관지경으로 이제 기관지에서 가까운 부분 기관지경을 넣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초기 위암은 위 내시경을 통해서 어, 제거하기도 하고 초기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잘라내기도 합니다. 복강 이외의 부위에 암 종양이 있을 경우에 항암 치료와 병행 치료를 하기도 하고 단독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복강의 암의 방사선 치료를 이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복강에는 예, 방사선 치료를 배에는 잘 안 해요. 그 후유증으로 장간막 유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에 암 종양 부위 중 중심으로 피부에 그리고 그 밖은 굵은 납조각으로 사방을 막아서 방사선에 투과하지 못하게 막고 암 종양 부위만을 방사선을 쪼이도록 그렇게 하는데 암 종양 앞뒤에 정상 조직에도 방사선이 쪼여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에 방사선을 쪼일 때에는 식도가 방사선이 쪼이면은 식도가 좁아져서 식도에 이제 음식이 잘 못 내려가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도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마나이프는 뇌에 종양이 있을 경우에 엑스레이 방사선 대신에 방사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암 종양만 제거하기 위한 치료법으로 감마 나이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두개골로 보호되기 때문에 뇌 종양이 생기면 악성이든 양성이든 제거하지 않으면 주변 뇌부위를 압박하여 이상 증상을 발현하기 때문에 뇌 MRI를 브레인 MRI 그렇죠? MRI 종양이 발견되면 옛날에는 두개골을 쪼개고 종양을 제거했지만 지금은 엑스선 대신 감마선을 집중하여 뇌 종양에 조차하여 태워버리면 수술로 암 종양을 제거한 것처럼 치료할 수 있다고 하여 감마 나이프라고 감마선을 쏘는데 이제 칼로 떼어내듯이 그런 그 정밀성이 있기 때문에 감마 나이프 치료라고 부릅니다. 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뇌종양 제거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입니다. 항암요법에 대해서 이제 전신치료, 항암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항암제 투여는 정맥에 주입하여 전신을 돌아서 일부분이 결국 암 종양이 이제 정맥에 놓으면 그것이 폐를 심장을 와서 폐를 지나서 다시 심장으로 와서 이제 전신으로 다시 가면서 그 동맥의 피가 암이 있는 곳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 희석이 되죠. 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많은 양을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암 종양 외에도 전신 어디에 숨어 있는 암세포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전신 치료가 합니다. 그러나 암 종양에 따라 동맥을 통하여 소량의 항암제를 종양에 투여하는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맥에 넣으면은 항암제가 희석이 돼서 많은 양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못하고 두 가지, 세 가지 섞어서 소량을 넣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색전술이란 뭐는가 하면 그 간암에 한국에서 많이 쓰는데 그 간에 있는 암으로 가는 그 혈액을 공급하는 간 동맥을 찾아가 동맥에 직접 이제 그 항암제를 넣기 때문에 한 10분이나 아주 소량만 넣어도 그 암이 많이 항암제를 받게 돼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 혈관을 찾아서 가는 기술이 있는 사람만 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비교적 쉬운 곳이 이제 간암은 쓰는데 사실은 일본에는 전신에 어디든지 뇌만 빼놓고는 어디든지 혈관을 찾아가는 기술이 있는 의사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그 항암제를 소량을 넣어서 바로 그 암 종양에다가 동맥으로 어, 그 항암제를 넣으면은 그냥 한 달 후에 바로 암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효과가 있는 것이면은.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 이 색견술이 한국에서는 이 간암에만 사용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세포 독성 항암제는 보통 항암제를 전부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세포를 독을 넣어가지고 세포가 그 암세포가 죽도록 하는 건데 문제는 암세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입이 헐고 에, 당에 설사가 나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글씨가 작아서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표적 치료제는 정맥 주사로 항암제를 투입하지만은 그 약이 유전자 검사에 의해서 그 암세포만 가서 작용한다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정상세포를 많이 해치지 않습니다. 요즘에 나온 것이 면역치료제가 있는데 면역치료제는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공격할 때 그걸 돕도록 하는 어,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하나는 암세포가 그 면역세포가 이제 T임파구나 이런 NK세포 이런 세포들이 암세포를 찾아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못 찾게 하기 위해서 뭘 덮어 씌워버려요. 덮어버리면은 이제 암세포인지 아닌지를 모르죠. 못 찾죠. 그런데 그 덮어버린 것을 이제 면역치료제를 놓을 때 그걸 딱 붙여가지고 떼어버립니다. 그럼 벌리면은 암세포가 노출이 되니까 그냥 면역세포가 가서 죽여버리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T임파구 가운데는 암 공격하는 T임파구가 있고 암 너무 공격이 심하면은 안 되니까 억제하는 T임파구가 있는데 암 억제가 너무 셀 때 그 T임파구 제대로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암 억제 유전자를 그 붙어가지고 어, 그 힘을 못 쓰게 해서 T임파가 잘 작용하도록 그런 두 가지 원리로 면역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비싸지만은 그러나 미국에서도 암 종류에 따라서 면역 치료를 지금 개발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쭉 당겨서 천연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이 어, 면역 치료에서 여기 지금 제가 다 설명한 거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 경구 피적 치료제 치료와 치유에 대해서 치료는 에, 병원에서 의사가 어,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이 된 방법으로 항암제든 수술인지 이렇게 하는 걸 치료라고 하고 치유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 자연 치유력, 내추럴 힐링 그러죠. 그것을 어, 돕도록 하는 방법이 우리가 사용하는 치유 방법입니다. 자연 치유는 원래 우리 몸이 가지고 있지만 몸의 영양 상태에 따라 자연 치유력이 상승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합니다. 또한 환자의 마음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느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암이 완치되거나 장기 상진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각종 치료와 함께 치료를 높이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암 치료가 6개월치를 겁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고 하면 되게 6개월 끝나는데 그 다음에 5년 동안 재발 안 해야 이제 그걸 괜찮다 생각하는데 재발이 되게 5년 안에 오니까 그 5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면역력을 올리는 치유력을 하는데 그것을 뉴스타트로 우리는 한다. 네, 올려보세요. 뉴스타트 8가지 건강 원리 뉴스타트 NEWSTART 즉 뉴트리션 영양 엑서사이즈 운동 워터 깨끗한 물 선샤인 햇빛 템퍼런스 술 담배 등 절제 에어 꼭 깨끗한 공기 레스트 휴식 트러스트 갓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렇게 해서 8가지 원리가 NEWSTART N이 영양이죠. E가 운동, W가 깨끗한 공, 어, 물이죠. 신선한 물. 그 다음에 햇빛, S가 햇빛, T가 절제, 에어가 깨끗한 공기 2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W는 워러죠. 신선한 물, 그 다음에 휴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것을 다시 어레인지를 해보면은 음, 몸에 들어가는 거 4가지, 몸에 들어가는 거 4가지는 영양, 우리가 음식 먹는 거 몸에 집어넣는 것이죠. 물 몸에 집어넣는 것이죠. 절제, 술, 담배 그 몸에 안 집어넣는 것이죠. 깨끗한 공기, 이 4가지는 몸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거 3가지,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햇빛 쬐이는 거, 휴식하는 거 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마음으로 하는 거,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거. 이것이 트러스트인가. 그래서 뉴스타트 원리를 따지면은 그대로 실천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암을 잘 치유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 램 테스트에 대해서는 면역이 어떤 음식이 어떤 그 자기 몸의 면역력 올린가 하는 검사인데 이거 한국에만 있고 미국에 없는데 지금 그 혈액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그것을 어, 미국에 도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피를 뽑으면 1시간 안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넓어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키트로 면역력 검사하는 것이 있어요. 피 한 방울 가지고 이제 당뇨 검사하듯이 딱 검사하는 것이 있어서 그걸 도입하려고 하니까 도입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키트로 피 한 방울로 자기 면역이 어떤지 NK 액티비티가 어떤지를 검사하게 되는데 그거를 알게 되면은 이제 어떤 그 식사를 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얼마가 지난 다음에 그걸 검사하면 면역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신의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심신의학, 마인드 바디 메디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신의학이란 마음이 몸에 그리고 몸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를 연구하는 대체의학의 한 분야인데 이제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치유시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시각화란 치유가 잘 일어나도록 머릿속에 어떤 현상 또는 과정을 그려봄으로써 치유를 촉진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치유시각의 성경절이 말라기 4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나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간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제 그 말씀인데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눈을 감고 자기 암이 이제 폐에 있으면 폐, 위에 있으면 위,
유방이 있으면 유방을 상상하면서 거기에 노란 햇빛이 쫙 쪼이는 것을 그걸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이거 하기 위해서 심호흡을 한 2, 3분 해서 집중을 해서 그 자기 암이 있는 부위에 의로운 태양으로 상징하는 그 빛이 쫙 쪼이는 걸 머리에 그려보면은 에, 그 일을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을 시켜서 예된 요양병원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하고 저녁에 잘 때 그건 혼자서 하고 12시에 어, 낮에는 전부 모여서 했어요.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강당에서 그걸 했는데 그렇게 할 때 암이 굉장히 치유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치유시각화를 가르쳐 주어서 그 여러분이 아는 이제 암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이건 돈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비슷한 것을 올림픽 선수들이 그 시행을 하는데 올림픽 선수들이 쉴 때 자기가 높이뛰기를 한다. 그러면 높이뛰기를 아무리 해도 2m나 3m 걸리는데 자기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 안 걸리고 뛰는 모습을 이제 그려보는 겁니다. 계속 집중적으로 그려보면은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이 대개 이 방법을 쓰는데 암 환자들 혹은 암뿐만 아니라 어떤 병이든지 병이 있는 사람이 회복되는데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치유의 강성이 비치는 그러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집중으로 한 번에 20분씩 하루에 3번 이렇게 하면은 한 2년 하면은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20% 30%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웃음 치료는 웃음 일이 없어도 그냥 계속 웃으면은 우리 후성 유전하기 위해서 우리 면역력을 올려줍니다. 예. 그러니까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기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것은 이제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까는 상상해서 치유시각화는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웃음 치료는 막 몸으로 웃으니까 마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스트레스 없어지고 면역이 올라가고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그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